이른 새벽 4시 반, 인천 외곽의 허름한 골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집 안 유나리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고기 손질을 하고 있었다. 손끝은 이미 얼어 있었고 온몸은 피곤해 절어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하린씨, 그만 들어가 봐요. 오늘 중요한 면접 있다면서. 주방 아주머니의 말에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무장갑을 벗었다. 감사합니다. 아이 먼저 데리고 병원 좀 들러야 해서. 밖으로 나서는 그녀의 품에는 열이 펄펄 끓는 5살짜리 아이, 태호가 안겨 있었다. 아이의 이마는 이미 땀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엄마, 춥지 않아. 조금 춥지만 곧 따뜻한 데에 갈 거야. 태호, 조금만 참자. 병원은 오전 8시부터 진료였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었다. 바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기업 하원푸드 본사.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직원 식당 조리 보조 면접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 지난 몇 달간 전국의 병원을 다 돌며 바른 진단은 한결같았다. 아이 심장이 너무 약합니다. 수술이 시급하지만 비용이 7천만 원. 그녀가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수년은 걸릴 돈이었다. 하린아, 다시 서울 간다고. 거긴 내가 떠난 곳이야. 한때 그녀를 도왔던 보건소 의사 서윤석은 걱정스레 말했지만 하린은 단호했다. 서울은 내게 상처 준 곳이지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해요. 서울 강남, 회색빛 고층 빌딩들이 어깨를 나란히 세운 곳. 하원푸드 본사 앞. 하린은 양손에 이력서와 진단서, 그리고 아이가 든 가방을 들고 섰다. 안녕하세요. 먼저 보러 왔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같이 데려왔는데 괜찮을까요? 로비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아이는 출입이 어렵습니다. 부탁드려요. 저한테 이 일은 너무 중요해요. 아이도 얌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돌렸다. 줄 서 있던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하린에게 쏟아졌다. 애 엄마가 여기 있네야. 보기 민망하다. 하린은 아이를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정장이 나타났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 비서가 기띔했다. 강지훈 대표님, 오늘 조리 파트 면접 직접 보신다고 합니다. 하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이름, 그녀의 모든 청춘과 상처를 안고 있는 이름. 강지훈. 지훈은 사람들 사이에서 눈길을 돌리다 한 장면에 멈췄다. 한 여자가 병든 아이를 안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모습. 그 순간 그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숨을 삼켰다. 하린. 하린 역시 눈이 동그래졌다. 그의 얼굴, 그대로 울었다. 아니, 더 단단해졌고 더 냉정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시절을 닮아 있었다. 지훈은 로비 직원에게 물었다. 이 여자가 여기 왜 있습니까?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면접 지원자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함께 있어서. 지훈은 조용히 말한다. 들어오게 하세요. 면접장은 조용했다. 하린은 구석 자리에 아이를 앉히고 서류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면접관들이 속닥이는 사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아린 지원자. 조리 경력은 꽤 있으시네요. 네, 작은 식당과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말에는 자신 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런데 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근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린은 아이를 한번 쳐다본 후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일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지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목을 졸였다. 그녀가 사라진 날 이후 그는 밤마다 술과 일로 자신을 버텨왔다. 그런데 그녀가 눈앞에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 낯설지 않았다. 콧등의 작은 점, 작은 입술,
약간 올라간 눈꼬리. 지우는 그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때였다. 엄마. 태호가 다시 기침을 하며 머리를 감싸 안았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하리는 벌떡 일어났다. 태호야. 그녀가 흔들리자 아이가 바닥에 쓰러졌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다. 구급차. 지금 당장 불러. 응급실. 하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들었다. 지우는 아이 옆에서 소아과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산소포화 누가 났습니다. 심장 박동도 불안정해요. 지우는 아이를 안고 있던 팔에 힘을 주었다. 이 아이는 말을 다 잇기도 전에 할인이 다가왔다. 지훈 씨,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할인, 지금은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과거는 그냥 묻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 오래전에 멈췄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 그 아이가 혹시 지훈의 눈은 다시 아이의 얼굴을 향했다. 그 아이는 그의 과거이자 어쩌면 그의 책임이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병실 안은 긴장과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유나리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창가에 기대어 섰다. 아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모니터에 불규칙한 곡선이 떴다. 산소 포화도는 조금 회복됐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리는 무릎이 풀리듯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 옆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양복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셔츠 소매엔 응급처치 중 묻은 피와 랑물이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그는 아직도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은태호예요. 그 이름, 왠지 모르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다. 지훈은 마치 이름 하나에도 실마리를 찾으려는 듯 속삭였다. 오성이 윤씨구나. 그래요. 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 안에는 경계가 상처,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러나 눈은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 아이의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숨소리조차. 그건 너무 익숙했다. 하리는 병원 근처의 대기실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지훈은 커피 2잔을 사서 다가갔다. 이거 따뜻한 거요. 됐어요. 필요 없어. 하리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레 물었다. 말해봤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날 이후 당신은 사라졌고 나와 아이는 혼자였어요. 지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5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날 할아버지는 그를 집무실로 불렀다. 내 여자에 대해 확인할 게 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켰다. 멍상에는 할인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이 돈이면 충분하겠지. 남자의 목소리. 할인은 망설이다가 결국 봉투를 집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끝이네요. 멍상은 거기서 끝났다. 지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할인이 날 팔았다고.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CEO가 될 사람이야. 그런 여자는 너에게 짐일 뿐이다. 지훈은 혼란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새벽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았다. 그 영상 진짜였다고 믿었어요. 하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땐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쳤군요. 그게 도망이었다면 지금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날, 당신이 나간 다음 날, 난 당신 아이가 생겼단 걸 알았어요.
지우는 말을 잃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찾아보려 했어요. 당신을. 편지도 썼고 집 앞까지 갔죠. 그런데 그날 밤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군가 날 밀었어요. 계단에서. 배가 아프고 피가 쏟아졌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아이를 낳으려면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내면을 찔렀다. 난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죠.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침묵이 한동안 이어졌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아이, 테오, 나와 관련이 있죠. 하리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우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확인하고 싶어요. 뭐로? DNA 테스트. 해도 될까요? 하리는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결과가 바뀌어도 지금의 우리 사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며칠 후 지우는 몰래 의뢰한 DNA 검사 결과를 받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강지훈, 윤태호, 생물학적 부작 관계. 그날 지우는 한참을 종이 한 장을 들고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지우는 조용히 아리의 침대 옆에 앉았다. 태호는 코에 산소줄을 꽂은 채 얌전히 자고 있었다. 작은 손이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있었다. 지우는 손을 내밀었다. 그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태호야, 내가 내 아들이었구나.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할인이 들어오다 말고 지훈과 태호의 손을 보고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결과 받았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 우리 아이요. 할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적어도 아이를 위해선. 지훈의 말은 간절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할인의 눈은 아직 차가웠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견딘 지난 5년. 그건 혼자였어요. 이제 와서 같이 하자니.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순 없어요.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걸 걸고 지켜내겠다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병실의 불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고 태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산속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유나리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복도 끝 의자에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DNA 결과를 받은 뒤부터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리는 그 옆을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하린, 잠깐만. 그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래도 해야 할 말 같아서. 하리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그땐 하지 않았어요.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날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5년 전 제주도 하원푸드 사회공헌팀의 봉사활동이 있던 날이었다. 그날의 지우는 지금과 달랐다. 정장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법은 알았지만 진심으로 웃는 법은 잊은 지 오래였다. 대표님, 아이 안고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스태프의 말에 그는 어색하게 5살 남자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곧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였다. 한 여자가 빠르게 다가와 아이를 안아들었다. 괜찮아, 괜찮아. 무서웠지.
아이의 울음은 거짓말처럼 멈췄다. 지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들은요? 누가 진짜인지 알아봐요. 여자가 말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은 금방 들켜요. 그녀가 바로 윤아린이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이유 없이 그 봉사활동 장소를 다시 찾았다. 하리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다친 무릎을 닦아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엄마처럼 보였다. 요리 잘하시네요. 지훈이 말을 걸었을 때 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그냥 먹는 건 따뜻해야 하잖아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날 하리는 지훈에게 고구마죽을 건넸다. 지훈은 한 숟갈을 뜨고 잠시 멈췄다. 에요, 맛없어요.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음식 처음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따뜻함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둘은 비를 피하지 못했다. 제 집이 근처예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하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낡았지만 깔끔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죄송해요. 남자 옷은 없어서. 그녀는 커다란 티셔츠와 바지를 내밀었다. 지훈은 그 옷을 입고 나와 거울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오든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지훈은 말없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물었다. 하린 씨는? 부모님은? 하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때부터.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외로웠겠네요. 그가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아니까.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다. 난 부모님을 일찍 잃었어요. 그 뒤로는 집이 집 같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꺼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함께했다.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했고 평일에는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훈은 하린과 함께 있을 때만은 자신이 대표로 재벌 3세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느껴졌다. 지훈 씨, 웃는 얼굴이 좋아요. 그래요? 네, 가끔은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서. 그는 그녀의 말이 늘 마음에 남았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나 할아버지께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리는 잠시 망설였다. 괜찮을까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그때의 지훈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기였다. 하지만 그 용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뒤 하리는 낯선 번호로 연락을 받았다. 하원푸드 강만식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현재 병원 복도. 지훈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때 난 당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믿었죠. 자기 자신만.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도 알아줘요. 그가 말했다. 그때의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리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건 나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 말에 지훈의 눈이 붉어졌다. 그러나 하리는 덧붙였다. 그래서 더 아팠어요. 그녀는 다시 병실 쪽으로 걸어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남아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깊고 포기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을. 서울 압구정의 고급 한옥저택, 강가의 고려함을 닮은 이곳은 하원푸드 창립자 강만식 회장의 집이었다. 겉보기엔 전통과 고려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강만식은 고요한 표정으로 다도 세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주 앉은 비서는 태블릿을 조심스레 그의 앞에 놓았다. 대표님,
말씀하신 자료입니다. 윤아린 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강만식은 천천히 태블릿을 넘겼다. 그녀의 출생 기록, 아동보호시설 이력, 학교 성적, 고령 이력, 그리고 최근까지의 거주지와 직장, 부모 없음, 후견인 없음, 졸업 고등학교도 이름 없는 지방학교. 이게 내 손자의 여자라고.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만식은 태블릿을 닫고 조용히 물었다. 지훈이는 모르겠지. 네, 아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세한 주소가 떠올랐다. 아이란 건 결국 자기만의 환상 속에서 사랑을 믿지. 하지만 사랑이란 건 현실을 모르면 유지되지 않는 법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만식은 눈을 감고 명령했다. 윤아린을 따로 만나. 그리고 그 애가 내 손자 옆에 서지 못하게. 며칠 후 하리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윤아린 씨, 하원푸드 장학재단 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다. 가능한 시간에 잠시 면담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상대는 너무 자연스럽고 정중했다. 무엇보다 장학재단이라는 단어는 과거 지훈이 언급했던 기억과 겹쳐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약속 장소로 향했다. 장소는 압구정의 한 고급 레스토랑. 그녀가 들어서자 웨이터가 바로 안내했다. 조용한 룸 한가운데 강만식이 앉아 있었다. 하리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봤다. 지훈이 핏줄이라고 말했던 그 무표정한 눈빛.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아린입니다. 강만식은 미소도 없이 본론을 꺼냈다. 나는 강지훈의 할아버지요. 오늘 이 자리는 그 아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오. 하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다. 어떤 배려이신가요? 이걸 받게. 강만식은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열자 수표가 수북이 들어 있었다. 총 2억 원. 이 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걸세.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내 인생도 새 출발할 수 있겠지. 하리는 조용히 봉투를 덮었다. 지훈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아이는 몰라도 되는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 너 같은 애한텐 이게 최선이야. 우리 가문에 발을 들이려 하지 말게. 예, 그렇게까지 하시죠. 지훈 씨는 성인이에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강만식은 웃었다. 조소 가득한 표정이었다. 선택.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아나. 누굴 만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여자를 곁에 둘 수 있는지. 그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지. 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하리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제가 감당 못하는 건 당신 같은 사람의 두려움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이건 당신이 내 삶을 값으로 매기려 한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만약 저나 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대화와 돈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후 천천히 방을 나섰다. 며칠 후 하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태호의 병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던 중 병원 옥상에서 통화를 하던 남자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네, 윤아린 맞습니다. 오늘 밤 11시 병실 앞 복도에서 처리합니다. 흔적은 안 남기겠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녀는 즉시 병실로 뛰어가 태호를 안았다. 간호사에게 말을 남기고 조용히 퇴원 수속을 밟았다. 상태가 불안정한데 지금 퇴원하시면 위험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있으면 더 위험해요. 한밤중 그녀는 태호를 품에 안고 택시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행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단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직감뿐. 그녀는 다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다. 같은 시각 지훈은 비서에게 의문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표님, 병원 CCTV가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아린 씨, 태호 군,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 하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떠난 뒤였다. 남겨진 병실에는 손수 쓴 짧은 메모가 있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훈 씨, 다시는 찾지 마세요. 아이만은 지켜야 하니까. 지훈은 쪽지를 진 손에 힘을 줬다. 할아버지, 설마.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하원푸드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훈이 들어섰다. 할아버지, 할인한테 무슨 짓 하셨어요? 강만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걔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뿐이야. 당신이 내 인생에서 또 한 번 뭔가를 뺏어가면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 애가 가진 건 단 하나였어요. 아이를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당신은 그걸 짓밟았어요. 강만식은 조용히 말했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다. 감정이 아닌 이성을 따르게 될 날이 온다.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아니요. 저는 당신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그는 회장실을 뒤로하고 걸어 나갔다. 눈빛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걸 되찾기 위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겨울 초입,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곳.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는 그 아침, 윤아리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허름한 민박집에 들어섰다. 방 안은 추웠지만 적어도 안전했다. 벽난로는 꺼져 있었고 천장은 비바람의 흔적을 품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은 없었다. 태호라, 조금만 더 참자. 금방 따뜻해질 거라. 태호는 말이 없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여전히 얕았다. 병원에서 빠져나온 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한 탓이었다. 하리는 아들을 눕히고 작은 전기난로에 스위치를 켰다. 그 불빛을 보며 그녀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사랑, 믿음, 평범한 삶의 희망. 그러나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그녀는 민박집 할머니에게 부탁해 작은 일자리를 얻었다. 마을 식당에서 반찬을 만들고 고구마를 다듬고 때때로 비닐하우스에서 일도 했다. 매일 밤에는 태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열이 날까봐, 숨이 가빠질까봐 한밤중에도 두세 번씩 깨어났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병원비는 꿈도 꾸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사장님이 물었다. 아줌마, 서울 사람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하리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조용한 곳에서 아이랑 지내고 싶어서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아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미어졌다. 곧 나아질 거예요. 잘 먹이고 잘 쉬게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하리는 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다. 태호라, 괜찮아. 어디 아파? 태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리는 급히 옷을 입히고 담요에 싸서 아이를 안았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녀는 아이를 품고 마을 보건소까지 뛰었다. 거기엔 단 한 명의 야간 당직 의사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할인을 맞이했다. 윤아린 씨. 그는 서윤석이었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할인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윤석은 태호를 안아 진료실로 옮기며 말했다. 이 마을에서 파견 근무 중이에요. 며칠 전에 내려왔어요. 의사는 빠르게 청진기를 대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다. 심박수 낮고 산소도 부족해요. 바로 산소 치료해야 해요. 하리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그쵸? 태호야. 엄마가 곁에 있어. 윤석은 치료를 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
서울 병원에서도 봤었어요. 심장 문제 맞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 먼저 무너질 거예요. 그 말에 하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어쩌죠? 돌아가면 또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 몰라요. 지금처럼 도망만 다니는 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야 할 때도 있어요. 하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한때 지훈을 믿었고 그 믿음은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지쳐 있었다. 며칠 후 윤석은 하린에게 한 장의 전단지를 건넸다. 이것 보세요. 서울에서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요리 인턴을 모집해요. 숙소 제공, 아이 동반 가능. 당신이 딱 맞는 조건이에요. 하리는 전단지를 보며 멍해졌다. 하원푸드.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직도 상처였다. 이 회사, 제가 아는 곳이요. 그럼 더 잘됐네요. 당신이 다시 시작할 기회요. 아니에요. 그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는 병원이 필요해요. 당신이 싫다고 피하면 아이는 계속 고통받아요. 그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하리는 밤새 고민했다. 자신의 감정과 아이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언제나 정답은 아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울로 다시 가기로.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아이의 치료 계획도 함께 준비했고 필요한 서류도 모두 챙겼다. 며칠 뒤 서울행 버스에 오르며 하리는 태우에게 속삭였다. 태우야, 이번엔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둘 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서울에 도착한 날, 그녀는 가장 먼저 병원에 들러 아이를 검사받게 했다. 의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다행히 아직 수술이 가능해요. 하지만 늦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하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하원푸드 인턴 공고에 지원서를 냈다. 예전과는 달랐다. 이번엔 다시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자신의 삶을,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진실을. 그날 밤 다른 한편 지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하린과 태우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대표님, 그 아이 서울국립의료센터에 입원 중입니다. 오늘 입원 수소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하린도 함께 있나요? 네, 보호자 이름 류나린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돌아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반드시 마주해야 했다. 진심으로. 서울국립의료센터 6층 소아병동. 창밖에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다. 산소기기와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생명과 싸우는 공간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유나리는 창가에 서서 병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태우. 가느다란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모니터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린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긴장과 슬픔, 그리고 각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하린은 돌아보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걸음소리, 숨소리, 그 공기의 결까지도 낯설지 않았다. 하린아. 그 목소리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훈 씨. 둘은 한참을 바라만 보았다. 말을 꺼내려다 삼키고 다시 삼켜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하리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온 거예요. 아니, 아이를 살리기 위해. 지훈은 천천히 다가와 병상 옆에 섰다. 태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맺힌 물기. 그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아이의 옆으로 와서 손을 얹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몰랐던 건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없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난 행동하려고 해요. 병원비, 수술, 회복까지.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 당신과 태호를 지킬 거예요.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 예전에도 들었어요. 지켜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결국 날 혼자 남겨뒀잖아요. 지우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그때는 믿지 못했어요. 당신보다 내 현실을 더 믿었고 내 가족의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였는지를. 하리는 병실의 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수술이 필요해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대기 명단이 길다고 했어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하면 당신이 화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아이를 살리고 싶어요. 하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방법인데요? 지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태호에겐 할아버지가 되는 분이요. 지금은 병원에 계세요. 식물인간 상태로 몇 년째. 그분의 장기 기증 동의서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롱하라는 유언도 남겼어요. 하리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은 당신 아버지의 심장을 태호에게 이식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요. 의학적으로도 맞고 법적 절차도 가능해요. 하지만 당신에게 너무 무거운 결정일 거란 거 알아요. 하리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 제안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윤리적 갈등이었다. 지우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분은 생전에 항상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을 닫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남긴 말은 분명했어요. 지훈아, 너는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하리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과거, 그리고 지금 다시 찾아온 기로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분의 마음이 정말 그랬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하리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이 일 끝나고 당신은 우리 곁에 억지로 머무르지 마요. 죄책감이나 책임감으로 남지 말아요. 우린 동정이 필요 없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지켜본 후에 내가 선택할게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이번엔 말보다 행동으로. 그날 밤 지우는 병원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태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게.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국립의료센터 중환자실 7층. 고요한 병실 안 의식 없는 남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다. 그가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 강민석이었다. 의료진은 지훈과 할인 앞에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환자분은 이미 몇 년째 반응 없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사 판정은 아직 아니지만 가족 동의하에 장기기증 사전 동의서를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지훈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침대 곁에 섰다. 그는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듯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어릴 땐 당신 손이 너무 크고 따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멀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당신은 저를 위해 선택을 남기셨네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렸다. 그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할게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말.
당신 뜻 꼭 지킬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식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혜자인 아이에겐 이 결정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리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수술 당일 병원은 긴장에 휩싸였다. 하리는 수술복을 입은 테오에게 조심스럽게 미소 지어 보렸다. 테오라, 무섭지 않지.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테오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아프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하리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응, 곧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진짜 봄이 오면 꽃놀이하러 가자. 지우는 테오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아빠가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수술은 7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장기이식팀, 소아심장의가, 마취과까지 수십 명의 의료진이 긴밀하게 협력했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하린과 지우는 의료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수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밤 9시 47분, 수술을 맡았던 교수진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에 하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그녀를 부축하며 눈을 감았다. 이제 정말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회복 중인 태호는 병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슴엔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얼굴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엄마, 배고파. 미역국 먹고 싶어. 하리는 울다 웃으며 부엌 쪽으로 갔다. 지우는 태호 곁에 앉았다.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태호아, 내 안에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분이 너에게 주신 거야. 왜냐면 너는 그만큼 소중하니까. 태호는 고개를 가웃했지만 무엇인가를 느끼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럼 나는 강한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보다 강하고 특별한 아이야. 그날 밤 병원 옥상,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곳에서 하린과 지우는 나란히 섰다. 하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난 아직 당신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이유가 죄책감인지 사랑인지 아직 헷갈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죄책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과거든 현재든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하리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앞으로는 말 대신 행동으로 증명해요. 아이 곁에, 내 곁에 계속 서 있을 수 있는지. 지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증명할게요. 당신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며칠 뒤, 태호의 퇴원날. 봄의 기운이 느껴지던 아침, 하리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메모장에 조용히 몇 줄을 적었다. 살아 있다는 것,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하리는 메모장을 덮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우린 다시 살아야 하니까.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이번엔 새 식구가 함께. 그 순간 태호가 병실 문을 열고 달려나왔다. 작은 몸이 바람을 가르며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안았다. 가슴 속에선 새로운 심장이 새로운 삶의 박동을 울리고 있었다. 하원푸드 본사 회의실. 차가운 유리벽 너머로 도심의 야경이 흐릿하게 퍼지고 있었다. 강지우는 노트북을 펼쳐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주 앉은 이는 하원푸드의 법무팀장 최성민이었다. 대표님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성민은 신중한 표정으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이건 5년 전 윤아린 씨를 둘러싼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영상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삭제된 줄 알았던 영상이었습니다만 한 직원이 백업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화면에는 할인이 회장실 복도 앞에서 멈춰선 모습, 그리고 비서와 주고받는 대화, 금전이 오가는 장면, 그리고 회장의 날카로운 말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영상의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있었다. 바로 그 뒤, 할인이 복도를 돌아 나가자마자 어떤 남자가 다가와 몰래 다른 봉투를 쥐어주는 장면. 지시대로만 하세요. 대신 아이에겐 손 안 대겠습니다. 지훈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저 사람, 누구야?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당시 회장님의 사설 경호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사했고 현재는 중국 쪽에 체류 중입니다. 지훈은 주먹을 깍 쥐었다. 그러니까 할인은 그때 협박을 당한 거였어. 내가 봤던 영상은 조작된 거고. 분노가 끓어오르면서도 그 안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짙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직접 외면했고 그 결과는 5해의 고통이었다. 같은 시각 할인은 태호를 데리고 병원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태호의 발걸음도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엄마, 나 뛰어도 돼.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조금만. 숨이 가빠지면 바로 말하고. 태호는 환한 얼굴로 잔디밭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녀는 매 순간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할인아, 지금 병원 근처야. 응, 태호랑 산책 중이야.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 내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 커피 숲. 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할인은 한번 속 자신을 보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보고 난 후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제야 밝혀지는 거네요. 하지만 늦었죠. 그때 당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난 그때 너무 어리석었고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선택할 거야. 진실을 세상에 알릴게. 할인은 조용히 물었다. 그걸 알리면 당신 가문은 어떻게 돼요? 하원푸드, 그리고 할아버지,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덮으면 안 돼. 할인은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함께 할게요. 이번엔 나도 도망치지 않겠어요. 며칠 후 지훈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임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단상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서 있습니다. 5년 전 저와 관련된 왜곡된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고 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 속보 자막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그 책임은 제게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는 결국 더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하원푸드는 더 이상 권력과 침묵의 기업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강만식 회장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설 경호팀, 비자금 조성, 증거 은폐 시도까지. 검찰은 하원푸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회장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세상은 들끓었고 언론은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뤘다. 그러나 지훈은 조용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할인은 그런 지훈의 곁에 조용히 있었다. 이제 그들 사이엔 오해도 침묵도 없었다. 남은 건 용서와 앞으로 나아갈 용기뿐이었다. 태호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할인은 아이 옆에서 지훈에게 속삭였다. 이제 어쩔 거예요. 회장직도 내려놨고 앞으로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작은 레스토랑 하나 차릴까 해. 내가 요리하고, 내가 설거지하고, 태호는 계산대 맡고. 하리는 작게 웃었다. 생각보다 괜찮네. 하지만 태호는 계산대보다 주방장이 어울릴걸. 둘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창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오후, 낮은 담장과 빨간 지붕이 인상적인 가게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간판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마음식당 따뜻한 하루를 드립니다. 가게 안에서는 유나린이 바쁘게 주방을 오가고 있었다. 된장찌개의 냄새, 갓 지은 쌀밥의 향, 구수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지고 있었다.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추천은 들깨미역국이에요. 손님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오면 진짜 가족밥 먹는 기분이에요. 식당 한켠 계산대에는 작은 의자에 앉아 태호가 계산기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모, 오늘은 서비스로 초코우유 드릴게요. 손님들은 깔깔 웃으며 말한다. 우리 태호가 사장님이네. 그 모습에 하리는 주방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평범한 하루, 이 소소한 행복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었다. 식사 시간이 지나고 식당이 잠시 조용해지자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훈이 물었다.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아? 마음식당. 우리 셋의 마음이 다 담겼으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식당 이름 정하면서 울컥했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 태호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초코식당이 더 좋은데. 지훈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다음엔 본점으로 초코식당 내자. 대표는 너하고. 태호는 당당하게 손을 들었다. 좋아요. 난 초코만 파는 사장님 될 거예요. 그날 밤, 하리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썼던 일기장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내 시간들이에요. 혼자였던 시간, 버티며 살았던 날들, 그리고 태호의 모든 성장. 지훈은 그 상자를 받아 안으며 천천히 말했다. 하리나, 고맙고 또 미안해. 너의 인생에 내가 다시 설 자리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상처 위에 다시 꽃이 피려면 누군가는 물을 줘야 한다는 걸.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잡았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자.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낭복 차림의 단정한 중년이었다. 여기가 유나린 씨가 계신 곳인가요? 하리는 낯선 얼굴에 놀라며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 남자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강민석 회장님의 친구이자 법적 대리인이었습니다. 생전에 회장님께서 남긴 유언에 따라 찾아뵙게 됐습니다. 하린과 지우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유언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직접 손글씨로 작성하신 유서입니다. 지훈 씨와 하린 씨, 그리고 태호 군에게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정한 필체로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다. 지훈아,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고 남편으로서도 부족했다. 하지만 손자로 태어난 태호를 통해 다시 희망을 보았다. 그 아이는 너의 피이기도 하지만 너의 구원이기도 하다. 하린 씨,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 남긴 채 떠나갑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아이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어주길 바랍니다. 태호라, 너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강한 아이란다. 부디 너의 삶은 나처럼 후회로 가득하지 않기를. 너희 세 모두 부디 행복하길.
하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훈도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눈가를 닦았다. 태호는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 나 기억 안 나지만 고마워. 며칠 후, 지훈은 작은 공원에서 무료 급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인과 함께 요리를 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날이었다. 오늘 도시락은 고등어 조림, 계란말이, 나박김치, 전부 마음식 땅푸입니다. 어르신들이 연신 감사하다고 말하며 도시락을 받아갔다. 그날 저녁, 식당 벽면에는 새로운 사진 하나가 걸렸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기적은 특별한 날에 오는 것이 아니다. 지켜낸 마음이 쌓이면 결국 삶은 기적이 된다. 가을의 냄새가 퍼지는 늦은 오후, 마음식당 앞 나무들은 노랗고 붉게 물들어 있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천천히 떨어지고 그 위를 태호가 두 팔을 벌리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엄마, 낙엽비야. 하리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손에 든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우는 식당 문을 열고 나와 그녀 옆에 섰다. 벌써 가을이라니 믿기지 않아. 우리가 여기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하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처음엔 숨기 위해 왔던 곳인데 이젠 우리의 시작이 된 공간이야.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하리나, 너랑 태호가 있어줘서 난 매일이 감사해. 하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식당 안에서는 동네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음식당은 어느새 단순한 밥집을 넘어서 지역의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나눔의 날이라 하려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초대해 함께 식사를 나누는 행사였다. 하리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직원들과 레시피를 나눴고 지우는 홀에서 의자와 테이블을 배치하며 손님을 맞았다. 태호는 자그마한 앞치마를 두르고 쿠키를 포장하며 열심히 도왔다. 이건 할머니 드릴 거예요. 이건 엄마 거고, 이건 아빠. 그런 태호의 모습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이제 아픔의 그림자를 벗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식사가 한창일 때 한 노신사가 조용히 할인에게 다가왔다. 혹시 윤아린 씨 맞습니까? 할인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 노신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사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신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리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의 출생, 가족, 부모라는 단어는 늘 공백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빈칸이 조심스럽게 채워지려 하고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손을 모았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흔적이 이제는 상처가 아닌 이해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지금은 울지 않겠습니다. 과거는 다시 쓸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가 써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마음식당 앞 테라스에 가족 셋이 앉아 있었다. 하리는 오늘의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고 지우는 태호에게 독서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다. 아빠, 감사라는 단어를 문장으로 써야 해요. 어떻게 쓰지? 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감사는 엄마와 아빠가 매일 느끼는 마음이야. 예를 들면 나는 오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태호는 연필을 들고 정성스럽게 써내려갔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하리는 그 글꼴을 보고 눈을 감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을 통째로 품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가 잠든 후 하린과 지우는 함께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우리 이제 정말 괜찮은 걸까? 하린의 물음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그동안의 상처도 죄책감도 다 안고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하리는 잔을 들며 말했다. 그럼 이 한 해를 이해에 건배할까요? 잃었던 것들을 되찾고 지켜낸 하루를 위해. 지훈도 잔을 들며 속삭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 식구가 함께할 내일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엔 사랑, 믿음,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몇 주 후, 마음식당은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 간판 아래엔 손으로 쓴 문구가 새롭게 붙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장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다. 그게 삶이고,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식당 안 어느 한 벽에는 사진 하나가 새로 걸렸다. 눈 내리던 날, 할인, 지훈, 태호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웃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거울 끝에 봄이 오듯 상처 끝에 삶이 시작된다.